가능하면 이분을 모시고 싶지 않은데. 이해해요, 나는. 네. 바꿔줘요. 아니, 일단, 가만히 있어요. 일단 서울대 법대 교수. 너 진보적이야. 얼굴도 잘생겼어. 키도 커. 목소리도 좋아. 그러면 이름이라도 태국이든가. 근데 총수가 훨씬 재밌어. 사진을 보세요. 비스듬한 각도 이거. 어? 조국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조국 교수님은 말이죠. 사진을 찍으면은 보통은 이렇게 찍어요. 보통 알려진 분들은 다 이렇게 찍는데 교수님 각도가 비스듬해요. 이렇게. 법대 현재 교수예요. 그런데 현재 교수로 SNS나 이런 정치적 발언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하시거든요. 얼굴 보니까 더 잘생겼네. 아. 일로 보지 마시고 절로 보세요. 혹시 그런 발언 때문에 교수 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속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욕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도 좋아. 마이크에 필터 넣어주세요. 헬륨 가스 목소리 나오게. 그러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 선생님들의 뭐 대부분은 보수적이시죠, 사실은. 매우 보수적이신데 뭐 제가 진보적이라서 전 서울대학교 2001년에 채용되었는데 진보적인 이유로 저를 뽑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잘했다는 얘기지. 뭐 내치지 않은 이유는 학교 내의 문법, 학교 내의 요구를 제가 일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여기까지 와 있지 않겠습니까? 잘난 척을 너무 심하지 않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여의도에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반정치인처럼 생각하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의도에 제 친구 선후배분들이 많이 계시죠. 현직 국회의원들 등등 아주 많이 있는데 옛날 옛 친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 주로 학교에 있습니다. 자랑을 이렇게 희한한 방식으로. 그러면은 교수님도 정년 보장이 돼 있나요? 저는 2001년에 채용되고 2004년에 정년 보장 받았습니다. 정년 보장은 아무나 해주나요? 아니 그렇게 잘난 찬스를 또 주면 어떡해요? 잘난 척할. 물론 법적으로 보면 정년 보장 이후에는 논문을 한 편도 안 써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년 보장의 의미는 통상 한 편도 안 쓴 분은 거의 없고 지금까지 약 한 45편 정도 쓴 것 같아요, 논문은. 뭘 놀래고 그래? 이 사람들이 나를 봐. 교수님들은 저쪽 보시고. 마침 그 김여경 교수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서울대 안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발언을 잘 안 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초에 법대 교수로 채용될 움직임이 있었었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정치 공세냐 가족들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서울대 교수 사회 내부에서의 어떤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교수 내부 사회에서 있었던 이제 저희가 들었던 것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첫째는 이분은 그 의과대학 즉 단과대학에서 뽑아달라고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은 저를 뽑을 때 같으면 전 2001년에 단과대학에서 이러이러한 전공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본부에 올리면 본부에서 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공지가 되면 지원자를 받아서 경쟁을 해서 뽑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이나 법과대학 등등에서 이제 뽑아달라고 본부에 요청한 바가 없었어요. 티오가 생겨서 뽑아달라 이건 아니었다. 티오가 갑자기 위에서 생긴 거죠. 그런 경우도 간혹 있나요?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김미경 교수 말고 다른 케이스를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해외 대학의 교수를 하시면서 아주 그 분야에 아주 큰 상을 타셨다. 이 정도 되면 특채할 경우가 있고요. 근데 김병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법대 얘기는 법대 내부에서도 이 소문으로 도는 겁니다. 갑자기 법대에서 법대 쪽으로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저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법대 선생님들이 뭐 저를 포함해 좀 깐깐하기 때문에 아마 법대에는 전혀 얘기가 진행이 안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으로 옮겨갔다가 의과대학에서도 이제 반발이 있으니까 또 여러 전공을 바꿔 나가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분들은 의대 교수님들이죠.
다른 쪽은 이 진행되는지를 최근에 이렇게 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이 인사 사항은 극비입니다. 근데 공개가 되면서 의대 교수님들은 다 내부적으로 경론이 있은 걸 알고 있었고, 당시 시점에 그 의대 교수님 몇 분이 이메일을 그 서울대 전체 교수에게 보냈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아, 당시에 내부적으로는. 네, 그게 최근에 공개되었던 그 의과대학을 사랑하는 교수 모임 그 이메일이 요번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하지만 자료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전혀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 안철수 당시, 지금 안철수 후보님, 그 다음에 김미영 교수님이 이제 1+1 패키지로 오셨는데. 확실합니까? 1+1 패키지로 온 게 맞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이 네. 땅이 워낙 커서 배우자를 같이 채용하는 딜이 가능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대 역사상 두 분이 동시에 정년보장으로 채용된 거는 서울대 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안철수가 탈당했고, 국민의당 만들어지고 이 과정 전반에 혁신위원회라는 게 그 전에 있었어요. 당을 혁신하자. 그럴 때 혁신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때. 장으로 제안받았는데 제가 거절하고 김상곤 위원장님이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는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워딩을 그때 날리셨냐면 제가 기억하는 게 안철수는 차라리 탈당해라. 실제로 탈당했잖아. 이 사단을 만든 책임자 중에 하나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후 사정을.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였죠. 근데 흔들기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그 당을 혁신하겠다고 해서 혁신위원장을 모신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사람은 안철수 그 당시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안 의원이 거절하셨고, 또 저에게도 그런 얘기가 와서 저는 안 된다라고 거절하고 혁신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혁신안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10차에 걸쳐서 계속 만들었는데, 그 만든 모든 혁신안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등 모든 공식적 절차를 다 거쳐서 토의를 하고 난 뒤에 압도적 다수로 통과가 됩니다. 그게 지금의 당헌당규입니다. 이게 마음대로 우물딱주물딱해서 당헌당규를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공식 절차를 다 지키고 토론을 다 거치고 있는데 통과가 됐는데 갑자기 그게 틀렸다고 하시고 이게 필요 없고 전당대회 새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안 의원이 하시는 겁니다. 그 논쟁하는 자리에 안철수 의원은 당시 안 오셨잖아요. 제가 정말 답답한 일이죠.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의원님은 그 지금 말하는 의원총회,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모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엔 전혀 안 오세요. 안 오시고 결정이 나면 그날 오후에 틀렸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냐 이런 생각을 저는 이게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님이 그 당시도 굳이 얘기하면 큰 그 세력의 수장이실 수 있는데 그때 저는 당시 느낌으로 이제 탈당을 준비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질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 욕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탈당하실 것 같아. 그러려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죠. 몰아내신 거야. 그때 전혀 저 몰아내진 않았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당시에 탈당을 안 하시고 혁신위가 통과했던 당헌 당규에 따라서 움직이시면서 활동을 했다면 과거 이제 더민주 전당대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거의 안희정 지사 같은 정도의 힘과 역할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어요. 자기만의 군대가 필요하구나. 그걸로 만족 못하는 거죠. 어떤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권력을 잡아야겠다는 것, 저는 그건 도덕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가신 거죠. 나가셔서 새로운 당을 만드셨고, 일종의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셨잖아요. 그분 표현대로. 국민의당을 창업하셔서. 은근히 디스하시는 거야. 제가 쓴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가만 듣고 보면은. 그런 정책을 하고 지난 총선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셨죠. 근데 저는 좀 비판적으로 봤던 게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 정당이 저러면 되는 거냐. 물론 비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바른정당의 사람들 즉 탈영했다가 원대 복귀한 양아치들이거든요. 교수님, 양아치라는 표현. 저는 정치 양아치라고 생각합니다.
진보다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OECD 국가에서 민주공화국의 헌법 속에서 우리 헌법에 정당의 자유와 정당을 보장하는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국고보조금 우리가 줍니다. 우리 세금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정당에 줍니다. 그러려면 저런 행동은 정당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정말 부끄러워야 한다.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 나왔다가 세불련에 들어갔다가 게다가 자기 당의 절차에 따라서 유세하고 경선에서 합법적으로 뽑은 유승민 후보에다가 13명이 등에 칼을 꼽고 그 다음에 돌아갔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죠. 그 중에 한 명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 뭐 아주 황당한 거죠, 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정당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이 있는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을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 정당 내에서, 사실 조그만 동아리에서도 룰이 있잖아요. 거기서 룰을 얘기하면 논쟁을 해서 뭐 합의를 하면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이 스타일이 다르구나를 알았어요. 또는 제가 법률에 법과 규칙에 매달려 있는 이런 이제 좀 고리타분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법과 규칙과 절차를 뛰어넘어서 움직이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디스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뭐 얘기하다가 말도 막히고 그래야 되는데,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엔 정치를 직접 해야 되는. 정치를 왜 직접 안 하십니까? 전혀 아니고요. 그런 생각은 전혀 없어요, 앞으로? 뭐 우리 총수님이나 우리 김 기자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안들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출마하라, 뭐 또는 이제 왜 입만 떠드냐, 실제 나와서 해보지, 뭐 여러 가지, 즉 왼쪽 오른쪽 모두에서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은 입을 닫아라라는 거죠. 즉 공부나 해라라는 얘기고, 한쪽은 왜 입으로만 떠드냐, 사표 내고 나와라, 정반대의 요구가 있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했다 그러면 대학원 시절, 대학교 졸업하고 이때 아마 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 친구들이, 지금 사적으로 친한 친구들이 실제 국회의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실제 하고 있고, 뭐 초선, 재선, 3선 이렇게 있는데, 저는 그 시기에 이제 지금 제가 가야 할 길을 선택을 했고, 근데 제가 정치 문제, 뭐, 폴리페서님은 욕을 먹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뭐, 지금 같은, 뭐, 정치 참여를 하는 거고, 하나 더 하자면, 과거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 때 제가 혁신위원을 해서 당을 좀 바꿔보려고 했다면, 그 정도의 그런 역할은 제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뭐, 할 수는 있을 거다. 근데 제가, 이게, 뭐, 정치인이 친구나 가족으로 둔부시면 알겠습니다만, 직업으로 정치인을 한다는 것. 그거는 말 몇 마디 잘한다, 글 잘 쓴다고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직업 정치인 제 친구들, 친한 친구들을 보게 되면 아침부터 밤까지 완전히 대중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선거 때는 그런데. 근데 완전히, 지금도 전국을 돌면서 몸으로 뛰죠.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그거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능력인데, 저는 그렇게 훈련되지 못했다라고 보고, 지금 제가 잘한다고 얘기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잘하는 쪽으로 훈련되어 있죠.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 지지 유세도 꽤 많이 하지 않으셨나요? 이번에도 좀 하셨나요? 12년엔 전국 돌았죠, 사실은요. 예. 2012년 때는 제가 작정하고, 뭐, 광화문 유세도 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을 다 돌았고요. 요번에는, 전국을 돌지는 않고 있고 조금씩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와 다르게 뉴페이스가 필요한 시대다.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저도 TV 찬조 연설을 하긴 했는데, 2012년에는 국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마 못 보셨겠습니다만 재외 동포용을 했습니다. 해외에서 먹히는 얼굴이라는 거죠. 기분이 나빠요, 나는 이런 게 다.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제 국회의원 총선에는 안 나가실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시민 작가하고 이 암투가 벌어진 게 아니야. 총리는 내가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만약에 그렇게 물망에 오를 경우에 정청래 의원과 함께 결사 반대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본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감이 맞나요? 제가 청년 시절의 대통령의 모습은 뭐였나 하면, 그 오른쪽으로는 박정희가 있는 거죠. 그 왕이었어요.
저는 그 종신왕이라고 생각했죠. 제 고등학교 시절까지. 대통령이 바뀐다는 걸 상상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갑자기 총 맞았는 상황이지만. 근데 반대편은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이 계셨고 그분들도 카리스마가 엄청났습니다. 근데 그 뒤로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을 봤습니다만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을 봤지 않습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은 다 아실 건데 우리가 이제 과거 카리스마가 강한 이런 대통령에 익숙한 것 같습니다. 리더십도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그런 카리스마를 안 갖고 계세요. 그리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에 비하면 말씀도 잘 못합니다. 그분들에 비하면 그 토론 이런 것들 촌철살인 애드립 잘 못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보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왜 지금 시대에 사실은 2012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시대에 이런 분이 필요할까 생각했는데 몇 가지 갖고 있는 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DJ나 노통이 갖지 못한 덕성일 수도 있는데 제가 혁신위원을 하면서 한 8, 9개월 동안 당 최고위원 회의를 계속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공식 회의 안팎에서 보게 되면, 첫 번째 덕성이 뭐냐면 경청력입니다. 자기한테 좋은 소리건 싫은 소리건 너무 잘 들어줘요. 계속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같은 얘기기도 한데, 자기한테 싫은 소리하고 막 이제 흔드는 것, 이 인내력이 아주 강해요. 생각보다 인내력이, 어떻게 봐서 사람들이 이제 신사다, 점잖다, 이렇게 실제 그러하신데, 신사다, 점잖다, 이런 것이 이제 뭐 무골호인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아주 잘 참아요. 잘 참 가만히 있고, 눈만 껌뻑껌뻑, 이렇게 이분이 눈을 껌뻑껌뻑 하면 참는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또 화가 나면 눈을 갑자기 크게 이렇게 소처럼 이렇게 떴다가 깜빡 이런 습관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홍준표다, 노통이다, 좌우가 다르지만 바로 말로 카운터 펀치를 날린다면 문의 특성은 막 공격이 나오고 화가 나도록 하면 말을 하지 않고 보통 이렇게 눈을 껌뻑껌뻑 하면 그때 사귀는 거죠. 그때 이렇게 사귀었다가 말을 하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대통령의 덕성인데 엄청난 원칙주의자입니다. 매우 원칙주의자입니다. 아까 신랄한 이미지 때문에 그냥 이렇게 뭐 악수 잘하고 할 것 같습니다만은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이 센 거죠. 고집이 셉니다. 원칙주의자란 말은 제가 혁신위원 할 때만 생각해 보게 되면 위원을 제가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그 당시 문 대표님에게 우리 혁신안을 만들게 되면 문 대표님 또는 문 대표님 사람도 날아갈 가능성이 있다. 그에 대해서 간섭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겠다는 걸 지켜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일체 뭐 전화해가지고 이건 좀 봐줘라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언론이 나지 않지만 근데 저한테 혁신위원 그 전체 기간 동안에 7, 8개월 동안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습니다. 안 친한 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 그 경우 제가 모르는 사이도 아닌데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 한 통화 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보더라도 이제 혁신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가지고 거의 분당 직전에 왔을 때 당시에 문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당원 전체 전당원 투표를 걸겠다. 이게 혁신안이 통과 안 되면 내가 대표직 그만두겠다는 것을 전당원 투표에 걸겠다라고 대표직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결사적으로 말렸어요. 이게 통과 안 되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걸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사실은 입장인데 그런 점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예 안 됩니다. 그거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럼 대표직 그만둬야 되잖아요. 이렇게 당내 세력이 어떤지 모르는 상태고 지금처럼 분당 이후에 문 대표를 지키자고 많은 분들이 대거 입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전 얘기입니다. 불리한 조건이었어요. 당 세력으로는. 근데 끝까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경청을 하는 사람이고 비판적인 말을 인내를 하고 경청 인내 후에 자기 입장을 정해요. 그럼 이 황소구십으로 원칙을 지킨다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의 시대적 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경제위기, 국방위기 문제, 민생위기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아까 전제했습니다만 문 대표가 말 언변이 이렇게 탁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 끊어지기도 하고 뭐 중언부언하기도 합니다만은 저 사람이 뭔가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무조건 할 사람이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속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내버려 둘수록 점점 더 멋있게 보이기 때문에 빨리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법학자로서 이번, 그리고 이제 오랜 세월 정치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사람으로서 이번 대선의 의미가 뭡니까? 12월에 해야 될 대선을 5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를 생각하면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아닙니까? 박근혜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이 뭐냐? 헌법과 법률을 마음대로 어긴 거죠. 전 법학자로서 물론 일반 시민들도 분노했겠습니다만 법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권력을 가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투표로 대표를 뽑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인사권, 그 다음에 국민 세금의 사용권을 5년간 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헌법과 법률을 완전히 어긴 상태에서 만들어서 나라 꼴을 시쳇말로 개판으로 만들어 둔 거죠. 그러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번 대선의 역할은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죠.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로 됐다면 탄핵 자체가 불가능했을 겁니다. 바른정당의 사람들이 탈당해가지고 바른정당을 만들어가지고 탄핵에 동참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홍준표 쪽에 자유한국당은 얘기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걸 정말 우리가 요번 앞으로 5년 동안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5년간 할 수 있는 일이 공약을 다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그 문재인이라 하더라도. 저는 문재인 대표가 되시고 그 뒤에 또 5년 또 그 다음에 5년 이렇게 해서 요번 2017년에 문재인 후보 입에서 나왔던 공약, 우리 여러분들이 받았던 공약집이 완성되고 실제 실현되려면 10년 이상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그 문재인 정권이 해야 될 일은 가장 기본적으로 나라의 뿌리를 새로 박는 거죠. 기둥을 새로 잡는 걸 먼저 하고, 그게 이제 1차적인 것 같고요. 법학자 입장에서는. 그에 기초해서 두 번째는 저는 민생위기라고 봅니다. 이 민생이 워낙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국가의 안보 문제나 이 문제는 다르게 외교적으로 처리할 거라고 보고, 우리가 외교 문제를 우리가 나서서 해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청와대와 외교부 등등에서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당장 우리의 삶을 바꾸는 그런 대통령이 돼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임기 초기 3년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사회에서 뭐 위대한 분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5년차 임기가 5년이기 때문에 4년차 들어가면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초기 3년에 빨리 법과 원칙을 세우고 그 다음에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걸 하면 사람들이 법과 원칙을 세우고 나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보면 이 사람 말고 그 다음 사람에게도 한번 맡겨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한 10년 가는 거죠. 민주개혁 세력의 장기 집권을 꿈꾸십니다. 전 뭐 아주 강력히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그 안철수 후보께서 그 말씀하시는 게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라는 얘기 많이 말씀하시고 참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구호보다 사람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문재인 후보가 있고 안희정이 있고 이재명이 있고 박원순이 있고 김부겸이 있고 등등등이 있다면, 여기는 안철수 후보 말고는 박지원, 손학규, 뭐 김종인 이런 분들이 계신데 어느 쪽이 미래인가? 단어로서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는 모든 정책과 비전은 사람을 통해서 실현되는데,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전 단순히 이제 그 미래가 육체적 그 나이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그 DJ 훌륭하시죠.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비전이 갖고 있는 생각, 행동 등이 그냥 대표적 인물을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냐? 저는 뭐 1%의 그 재고 없이 저는 지금 아까 말했던 더민주에게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심상정 후보가 좀 섭섭하지 않으실까요? 뭐 저는 심 후보님 또 그 노회찬 의원님, 저 사적으로 제가 노회찬 의원 후원회장입니다.
잘 많이 모르시는데, 제가 이제 민주당, 더민주에 있는 친구분들, 제 친구 후배들, 근데 뭐, 제자에 해당되면 박주민 의원도 제가 후원회장인데, 뭐, 여러 사람이 있어요. 근데 노회찬 의원하고도 제 관계가 오래전부터 좋은 사이입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당적이 없는데, 정의당 또는 진보정당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에 그 말은 지금 더민주와 지금 정의당이 같이 고민해야 할 점이 있다고 봅니다. 열린우리당을 시절에 이제 노통 탄핵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 이 표로 봐서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을 합하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시제 조건에서 민노당이 제일 잘 나갈 때입니다, 그때가. 근데 그 당시에 두 당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은.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 보고 아직 부족한 게 많다. 결국은 이게 뭐 또 이명박하고 또 뭐 이쪽 새누리당은 결국 근본적으로 같은 얘기 아니냐 비판을 하고, 이쪽에서는 그렇게 급하게 하지 마라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싸웠습니다. 이것들을 지금도 사실은 보면 후보를 두고 전 심상정, 문재인 지지자들이 많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우리나라 유권자들, 머리 큰 사람들이 이미 마음을 다 먹고 있기 때문에 너 심 찍지 마라, 너 문 찍지 마라 한다고 마음 안 바꿉니다. 그 헛된 얘기 할 필요 없이 각자 내가 이 사람에게 끌리면 찍으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마음을 정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저는 이제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정책, 또 뭐 논변력은 전 문재인 후보보다 한 두세 배 논쟁 잘하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또 최근에 논쟁이 됐던 동성애 인권 문제는 그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대통령을 어떻게 누구를 뽑을 것인가의 문제는 나라 전체의 운영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고, 그는 문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세력의 문제이고, 119석이란 문제가 전혀 이런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을 지지하고 있고, 근데 그 후로 전 심상정 후보로 대표되는 정의당과의 관계가 우당 관계로 서로 경쟁도 하지만 협력을 해서 경제민주화 법안, 민생 법안 등을 협력해서 빨리 좀 통과시키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내가 물어봐 줄게. 좀 직접 물어봐줘요. 물어보면 되게 좀 민망하지 않아요? 안 민망해, 나는. 그거라도 건질라고.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교수님이 김어준 총수보다 더 섹시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다를 거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김어준 총수가 갖고 있는 약간 야수미가 있지 않습니까? 짐승. 그렇죠. 화풍에도 야수파가 있지 않습니까? 야수파가 있다면 저는 야수파 계열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뭐. 그건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왜 나한테 안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냐 이런 생각을 저는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님이 그 당시도 뭐 굳이 얘기하면 큰 세력의 수장이실 수 있는데, 그때 저는 당시 느낌으로 이제 탈당을 준비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질렀을 때 주변 사람들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많이 욕을 먹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탈당하실 것 같아, 그러려면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죠. 몰아내신 거야. 그때 전혀 저 몰아내진 않았습니다. 안철수 의원께서 당시에 탈당을 안 하시고 혁신위가 통과했던 당헌 당규에 따라서 움직이시면서 활동을 했다면, 과거 이제 더민주 전당대회를 생각해 보시면 그때 거의 안희정 지사 같은 정도의 힘과 역할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어요. 자기만의 군대가 필요하구나. 그걸로 만족 못하는 거죠. 전 정치인으로서 자신이 권력을 잡아야겠다는 것, 저는 그건 도덕적으로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가신 거죠. 나가셔서 새로운 당을 만드셨고, 일종의 새로운 기업을 창업하셨잖아요. 그분 표현대로 국민의당을 창업하셔서 은근히 큰 성과를- 디스하시는 거야. 제가 쓴 말이 아니기 때문에. 되게 그래서 점잖게 말씀하시는데 가만 듣고 보면은 그런 정책을 하고 지난 총선까지 상당한 성과를 거두셨죠. 근데 저는 좀 비판적으로 봤던 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하지만 저는 우리 사회의 정당이 저러면 되는 거냐. 물론 비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바른정당의 사람들 나와 즉 탈영했다가 원대 복귀한 양아치들이거든요. 교수님, 양아치라는 표현. 전 정치 양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보다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OECD 국가대학 등등에서 이제 뽑아달라고 본부에 요청한 바가 없었어요. 티오가 생겨서 뽑아달라 이건 아니었다. 애초에. 갑자기 위에서 생긴 거죠. 그런 경우도 간혹 있나요? 매우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김미경 교수 말고 다른 케이스를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해외 대학의 교수를 하시면서 그 분야에 아주 큰 상을 타셨다. 이 정도 되면 특채할 경우가 있고요. 근데 김병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법대 얘기는 법대 내부에서도 이 소문으로 도는 겁니다. 갑자기 법대에서 법대 쪽으로 이런 얘기가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저도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법대 선생님들이 저를 포함해 좀 깐깐하기 때문에 아마 법대에는 전혀 얘기가 진행이 안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으로 옮겨갔다가 의과대학에서도 이제 반발이 있으니까 또 여러 전공을 바꿔 나가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분들은 의대 교수님들이죠. 다른 쪽은 이 진행되는지를 최근에 이렇게 자료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인사 사항은 극비입니다. 근데 공개가 되면서 의대 교수님들은 다 내부적으로 경론이 있은 걸 알고 있었고, 당시 시점에 그 의대 교수님 몇 분이 이메일을 그 서울대 전체 교수에게 보냈어요. 이거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내부적으로는. 네, 그게 최근에 공개되었던 그 의과대학을 사랑하는 교수 모임 그 이메일이 요번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그 당시는 이게 뭐지 도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하지만 자료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전혀 말을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우리 안철수 당시 지금 안철수 후보님, 그다음에 김미경 교수님이 이제 1+1 패키지로 오셨는데. 확실합니까? 1+1 패키지로 온 게 맞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미국이 땅이 워낙 커서 배우자를 같이 채용하는 딜이 가능합니다. 한국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대 역사상 두 분이 동시에 정년보장. 가능하면 이분을 모시고 싶지 않은데. 이해해요, 나는. 네. 바꿔줘요. 아니, 일단, 가만히 있어요. 일단 서울대 법대 교수. 너 진보적이야. 얼굴도 잘생겼어. 키도 커. 목소리도 좋아. 그러면 이름이라도 태국이든가. 근데 총수가 훨씬 재밌어. 사진을 보세요. 비스듬한 각도 이거. 조국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조국 교수님은 말이죠. 사진을 찍으면은 보통은 이렇게 찍어요. 보통 알려진 분들은 다 이렇게 찍는데 교수님 각도가 비스듬해요. 이렇게. 법대 현재 교수예요. 그런데 현재 교수로 SNS나 이런 정치적 발언을 굉장히 직접적으로 하시거든요. 얼굴 보니까 더 잘생겼네. 일로 보지 마시고 절로 보세요. 혹시 그런 발언 때문에 교수 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지 않으세요? 제가 속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욕을 먹지 않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좋아. 마이크에 필터 넣어주세요. 헬륨 가스 목소리 나오게. 그러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제가 재직하고 있는 학교가 서울대학교인데 서울대학교 선생님들의 대부분은 보수적이시죠, 사실은. 매우 보수적이신데 제가 진보적이라서 전 서울대학교 2001년에 채용되었는데 진보적인 이유로 저를 뽑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도 잘했다는 얘기지. 내치지 않은 이유는 학교 내의 문법, 학교 내의 요구를 제가 일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상으로 채용된 서울대 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안철수 후보가 탈당했고, 국민의당 만들어지고 이 과정 전반에 혁신위원회라는 게 그 전에 있었어요. 당을 혁신하자. 그럴 때 혁신위원장을 하셨어요, 그때. 장으로 제안받았는데 제가 거절하고 김상곤 위원장님이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는 위원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워딩을 그때 날리셨냐면 제가 기억하는 게 안철수는 차라리 탈당해라. 실제로 탈당했잖아.
이 사단을 만든 책임자 중에 하나예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후 사정을. 당시 이제 문재인 대표가 당대표였죠. 근데 흔들기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그 당을 혁신하겠다고 해서 혁신위원장을 모신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얘기를 했던 사람은 안철수 그 당시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안 의원이 거절하셨고 또 저에게도 그런 얘기가 와서 저는 안 된다라고 거절하고 혁신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혁신안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뭐 10차에 걸쳐서 계속 만들었는데 그 만든 모든 혁신안은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등등 모든 공식적 절차를 다 거쳐서 토의를 하고 난 뒤에 압도적 다수로 통과가 됩니다. 그게 지금의 당헌 당규입니다. 이게 마음대로 우물딱주물딱해서 당헌 당규를 만든 게 아니라 모든 공식 절차를 다 지키고 토론을 다 거치고 했는데 통과가 됐는데 갑자기 그게 틀렸다고 하시고 이게 필요 없고 전당대회 새로 해야 된다라고 계속 안 의원이 하시는 겁니다. 그 논쟁하는 자리에 안철수 의원은 당시 안 오셨잖아요. 제가 정말 답답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이제 안철수 의원님은 그 지금 말하는 의원총회, 뭐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모두 출석해서 발언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엔 전혀 안 오세요. 안 오시고 결정이 나면 그날 오후에 틀렸다고 하세요. 지금 뭐 여기까지 와 있지 않겠습니까? 잘난 척을 너무 심하지 않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가 여의도에 있을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반정치인처럼 생각하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의도에 제 친구 선후배분들이 많이 계시죠. 현직 국회의원들 등등 아주 많이 있는데 옛날 옛 친구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전 주로 학교에 있습니다. 자랑을 이렇게 희한한 방식으로. 그러면은 교수님도 정년 보장이 돼 있나요? 저는 2001년에 채용되고 2004년에 정년 보장 받았습니다. 정년 보장은 아무나 해주나요? 아니 그렇게 잘난 찬스를 또 주면 어떡해요? 잘난 척할. 물론 법적으로 보면 정년 보장 이후에는 논문을 한 편도 안 써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년 보장의 의미는 통상 한 편도 안 쓴 분은 거의 없고 지금까지 약 한 45편 정도 쓴 것 같아요. 논문은. 뭘 놀래고 그래? 이 사람들이 나를 봐. 교수님들은 저쪽 보시고. 마침 그 김여경 교수 논란도 있었잖아요. 그거를 서울대 안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발언을 잘 안 한단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애초에 법대 교수로 채용될 움직임이 있었었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이게 일종의 정치 공신이야 가족들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서울대 교수 사회 내부에서의 어떤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 교수 내부 사회에서 있었던 이제 저희가 들었던 것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첫째는 이분은 그 의과대학 즉 단과대학에서 뽑아달라고 요청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은 저를 뽑을 때 같으면 전 2001년에 단과대학에서 이러이러한 전공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본부에 올리면 본부에서 허가가 나고 그 다음에 공지가 되면 지원자를 받아서 경쟁을 해서 뽑습니다. 근데 의과대학이나